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4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11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내 안의 유인원 읽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3장 섹스 카마수트라 영장류 이거를 끝내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내고 기독교 성서의 이해까지 좀 더 공부를 하고, 어저께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오늘 좀 더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76쪽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남봉꾼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토템과 금기에서 그가 다윈의 최초의 무리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상상했다. 질투심 많고 폭력적인 아버지는 모든 여성을 독차지하고 아들은 자라자마자 내쫓았다. 이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반발을 초래했다. 아들들은 협력하여 아버지를 죽인 다음 먹어치웠다. 그들은 아버지를 문자 그대로 또 은유적으로는 그의 힘과 정체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먹어치웠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배하는 동안에는 모두 그를 혐오했으나 아버지가 죽고 나자 마침내 자신들이 느꼈던 사랑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칭송이 잇따랐다. 마침내 신의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프로이트는 실제로 신은 아버지를 떠받든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 지었다. 틀린 것 같아요. 현재 까지 밝혀지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의 탄생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프로이트의 이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성윤리를 신이 정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으로써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프로이트가 주장한 옛날의 이 우두머리 수컷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섹스를 둘러싼 먼 옛날의 경쟁 패턴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종교에 깊이 자리 잡았다는 주장은 정말 흥미로운 생각이다. 그런데 그러한 패턴은 현실에서도 유지되어 왔다. 인류학자들은 권력이 높은 남성이 더 많은 여성을 거느리고 자식도 더 많이 낳았다는 증거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실시된 유전학적 조사에서는 놀라운 한 가지 사례가 나왔다. 연구 대상은 남성만이 가진 Y 염색체였다.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남성 중 최소 8%는 사실상 동일한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그들 모두가 한 남자 조상의 후손이라는 뜻이다. 이 남성은 자식을 아주 많이 낳아 현재 남자 후손만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위대한 남봉꾼은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과학자들은 칭기스칸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 칭기스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통치했다. 그들의 군대는 한 도시의 주민 전체를 사륙하기도 했다. 그러나 젊은 미인은 군대의 차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몽골 황제에게 보내졌다. 위대한 큰 힘을 가진 남성이 생식의 파이에서 부당하게 많은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향은 오늘까지도 남아있다. 그렇지만 남성 사이에 벌어지던
노골적인 경쟁은 모든 남성이 각자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대체되었고 전체 사회는 그 결합을 인정하고 존중해준다. 이런 제도가 상당히 오래전에 생겨났다는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몸집 차이와 기묘하게 들리겠지만 고안의 크기가 그 단서를 제공한다. 영장류는 모두 200여 종이 있고 수컷 한 마리가 많은 암컷을 독점하는 종은 수컷의 몸집이 암컷보다 월등히 크다. 프로이트의 최초의 무리는 고릴라 하렘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서운 아버지는 많은 암컷에 비해 몸이 2배나 크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수컷의 지배력이 큰 종일수록 고안의 크기는 더 작아서 고릴라의 고안은 전체 체중에 비해 무게가 아주 가볍다. 이 말은 일견 일리가 있다. 다른 수컷은 우두머리의 암컷에게 감히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암컷을 임신시킬 수 있는 것은 우두머리 한 마리뿐이므로 정액을 조금만 생산하더라도 충분하다. 성생활이 난잡한 침팬지나 보노보의 경우에는 여러 수컷이 같은 암컷을 두고 경쟁한다. 만약 한 암컷이 같은 날 여러 수컷과 짝짓기를 한다면 수컷들의 모든 정자가 난자를 향해 경주를 벌일 것이다. 이른바 정자 경쟁에서는 가장 건강한 정자를 보낸 수컷이 승리하게 된다. 이 경우에 수컷은 바다코끼리나 고릴라, 사슴, 사자와 같은 큰 하렘을 이끌고 살아가는 동물처럼 몸집이 크거나 중무장을 갖출 필요가 없다. 정자 경쟁에 의존하는 동물은 암컷과 수컷의 몸집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암컷 침팬지의 몸무게는 수컷의 80% 정도고 보노보와 인간은 약 85%에 이른다. 이것은 세 종 모두, 특히 그 중에서도 보노보와 인간은 수컷 사이의 경쟁이 크게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은 침팬지와 보노보가 우리보다 훨씬 난잡한 성생활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 차이점은 우리 고안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 친척들의 고안이 코코넛이라면 우리 것은 땅콩이나 다름없다. 몸 크기까지 감안한다면 침팬지 고안은 남성의 고안보다 약 10배나 크다. 보노보의 고안은 자세히 측정되지는 않았지만 침팬지보다 커 보이는 반면 몸집은 침팬지보다 작다. 따라서 고안의 크기에서도 보노보는 단연 챔피언이다. 뇌의 크기를 따지는 데 열을 올리던 과학자들은 고안의 크기에는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성기 비교는 동물 행동학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 결과는 우리가 가까운 친척에게서는 동시에 발견되지 않는 두 요소, 즉 낮은 정자 경쟁과 수컷이 많은 사회라는 요소를 결합했음을 시사한다. 주로 자기 집단 밖의 여성을 놓고 경쟁을 벌인 징기스칸의 일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안의 크기가 작은 것은 남자 조상들이 집단 내에서 동일한 여성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들이 난잡한 성생활을 하지 않도록 막은 무엇인가가 있었다. 침팬지와 보노보에게서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짝짓기 경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다. 그 무엇은 핵가족 혹은 최소한 안정적인 이성 간의 암수쌍이었음이 틀림없다. 해부학 구조는 아주 오래전, 어쩌면 우리의 혈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남녀 사이의 낭만과 짝짓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데 남녀 간의 몸집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은 일부 일처제 사회였음을 시사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올라가는군요. 일부 일처제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러한 유산에도 불구하고 남성 지배와 특권의 영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그러한 영향은 일부 남성이 다른 남성보다 섹스의 상대자를 더 많이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수컷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수컷이 암컷에게 섹스를 강요하는 방법이 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를 강간이라고 하고 동물 세계에서는 강제교미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은 아니다. 최근에 강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 책이 나와 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책의 내용이 강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이 개념은 곤충에 대한 연구에서 나왔다. 일종의 클램프 가로 열고 죄는 기구 가로 닫고 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해부학적 특성상 수컷이 암컷과 짝짓기를 하려면 강제적인 물리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해부학적 특징이 없는 게 명백하다. 또 강간을 저지르는 폭력적인 성향이나 공감의 결핍과 같은 기층 심리에는 유전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강간 행위 자체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는 생각은 누구는 방화범이 될 운명으로 또 누구는 작가가 될 운명으로 태어난다는 주장과 비슷하다. 그렇게 구체적인 특정 행동까지 우리 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행동을 유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글쎄요. 이걸 유전적 차원으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략의 한 방법이죠. 자기 유전자를 그 암컷에게 여자에게라고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옮기는 전략의 한 방법으로 역사상 많이 쓰여왔던 방법입니다. 강간. 그게 유전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강간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간통도 그렇고 그런 식의 전략을 쓰는 유난히 그런 식의 전략을 쓰는 개체들이 있더라 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인간이든 유인원이든 간에 강제적인 관계는 어떤 암컷을 원하고 그 암컷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컷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는 게 낫다. 암컷이 지배하는 보노보 사회의 수컷 보노보에게는 이러한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강제적인 관계 비슷한 것조차 꿈도 못 꾼다. 그러나 침팬지는 사정이 달라서 암컷에게 교미를 강요하는 행위가 자주 일어난다. 사육되는 무리에서는 암컷들의 동맹이 큰 위력을 발휘해 이런 일이 비교적 드물게 일어난다. 짝짓기에 응하지 않는 암컷을 겁주고 협박하는 수컷을 본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거의 언제나 다른 암컷들이 달려와 집단적으로 수컷의 접근을 막았다. 인간 사회에서도 주위에 도움을 주는 다른 여성들이 있을 때에는 강간과 성추행이 덜 발생한다. 반면에 야생에서 살아가는 암컷 침팬지는 종종 혼자 돌아다니기 때문에 강간에 취약하다. 수컷은 생식기가 부풀어 오른 암컷을 사냥하러 나섬으로써 다른 수컷과의 긴장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수컷은 암컷을 무리의 세력권 변두리로 끌고 가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함께 지낸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무리의 세력권에 아주 근접할 수도 있으므로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암컷이 기꺼이 따라 나서는 때도 있지만 강제적인 데이트인 경우가 많다. 수컷이 암컷을 공격하여 강제로 곁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한 침팬지 집단에서 발견된 마누라 패는 도구이다. 예, 다 있네요. 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우간다의 키발레 숲에서는 수컷이 큰 나무 곤봉으로 암컷을 때리곤 한다. 이러한 사례가 최초로 목격된 것은 생식기가 부풀어 오른 오우탐바라는 암컷을 우두머리 수컷인 이모소가 공격했을 때였다. 야외 연구자들은 이모소가 오른손에 막대기를 들고 오우탐바를 5차례나 세게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고 나서 기운이 빠졌는지 잠시 쉬다가 다시 매질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양손에 막대를 하나씩 들고 때렸고 암컷의 머리 위로 뻗어있는 나무가지에 매달려 발로 차기도 했다. 오우탐바의 어른딸이 참지 못해 나서서 주먹으로 이모소의 등을 치자 마침내 이모소도 때리는 행동을 중단했다. 침팬지가 나무가지나 막대를 사용해 표범 같은 포식동물을 때리는 사례는 있었지만 같은 종을 무기로 공격하는 행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암컷을 두들겨 패는 습성은 점점 확산돼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뒤에 키발레 숲에 사는 다른 수컷들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여러 차례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격은 항상 나무 무기를 사용해 생식기가 부풀어 오른 암컷에게 가해졌고 연구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자제를 보여주는 신호로 보았다. 돌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간 암컷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으므로 그들에게 득이 될 일이 없었다. 그들은 암컷이 복종하길 원했고 자기 자신이 때리던 암컷과 짝짓기를 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렇군요. 다른 수컷들도 이러한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은 유인원이 사회적인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보여준다. 그들은 종종 다른 구성원이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결론으로 비약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컷 침팬지는 암컷을 두들겨 패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일 뿐이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타고난 행동은 드물며 우리의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선천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 즉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일찍부터 발달하는 인간 행동의 예는 아주 드물다. 정상적인 아이라면 누구나 웃고 울기 때문에 웃음과 울음은 선천적인 행동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 밖의 광범위한 인간 행동은 그렇지 않다. 물론 암컷이 어떤 수컷하고도 기꺼이 짝짓기를 하려고 한다면 섹스를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암컷 침팬지는 노골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를 드러낸다. 암컷 침팬지는 우두머리 수컷이 보는 앞에서 서열이 낮은 수컷과 짝짓기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우두머리는 그것을 방해한다. 우두머리는 질투심에 불타 며칠이고 계속 먹지도 않고 물 마실 시간도 거의 없이 암컷 옆에 머물면서 감시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운이 빠져 낮잠에 빠져들면 암컷은 현명하게도 항상 보이는 곳에 머물고 있던 연인과 함께 몰래 빠져나간다. 나는 자신의 짝사랑이 가망 없음을 깨닫고 포기하는 우두머리를 종종 보았다. 수컷 간의 긴장은 희극적인 상황을 빚어내기도 한다. 한 번은 댄디라는 젊은 수컷이 한 암컷에게 접근하면서 다른 수컷이 보고 있지나 않은지 초조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댄디가 다리를 쫙 벌리고 발기한 것을 암컷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성충동을 내비치는 바로 그 순간 예기치 못하게 서열이 높은 수컷 한 마리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댄디는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초등학생처럼 즉각 두 손으로 페니스를 감싸며 가렸다. 그리고 나서 성흥정이 시작되었다. 수컷들이 암컷을 놓고 싸우는 대신 긴 시간 동안 털 고르기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한 수컷이 우두머리 털을 한참 골라준 다음에 가까이에서 생식기를 부풀린 채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암컷에게 다가가곤 한다. 만약 암컷이 짝짓기에 응하려고 하면 수컷은 암컷에게 다가가 올라타면서도 우두머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때로는 우두머리가 벌떡 일어나 털을 곤두세운 채 몸을 좌우로 흔드는데 이것은 거부를 나타낸다. 그러면 수컷은 암컷에게서 떨어져 나와 다시 우두머리의 털을 골라준다. 그러다가 10여 분 뒤에 또다시 우두머리의 눈치를 살피면서 암컷에게 접근한다. 나는 수컷이 털 고르기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짜증을 내는 장면도 목격했다. 수컷은 원하는 암컷 옆에 서서 우두머리를 향해 손을 내밀며 제발 그냥 짝짓기 하게 봐달라고 비는 자세를 취했다. 우두머리 자신도 털 고르기를 잘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컷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흐를 때는 더욱 그렇다. 다른 수컷들이 힘을 합쳐 우두머리에게 대항하는 일은 드물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른 수컷들이 우두머리의 독점욕에 많이 좌절하게 되면 우두머리가 짝짓기를 시도할 때 곁에서 허세를 부리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짝짓기에 몰두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털을 골라주는 행동 같은 대가는 모두가 지불한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수컷 침팬지들은 짝짓기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졌을 때 털 고르기 행동이 잦아진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야.
뭐냐? 으이. 아유, 눈이 또 침침해지네요. 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나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암컷 보노보가 양손에 오렌지를 하나씩 들고 있는 수컷과 교미를 하면서 웃는 표정으로 비명을 지르는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암컷은 선물을 보자마자 몸을 내밀었다. 그리고 교미가 끝난 뒤에 오렌지 하나를 들고 떠났다. 내가 이 사진을 전문가 청중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으로부터 우리가 이 패턴에 얼마나 익숙한지 알 수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몰려갔다. 그때 체격이 건장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동물학자가 오렌지 2개를 들고 테이블 위에 올라서자 자중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우리 종은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재빨리 알아챈다. 젊은 암컷의 자신감은 부풀어 오른 생식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부풀어 올랐다면 주저하지 않고 먹이를 들고 있는 수컷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짝짓기를 하고 나서 수컷의 손에서 바나나 다발 전부와 잎을 건네받는다. 암컷은 수컷에게 가지 하나라도 챙길 기회를 주지 않으며 때로는 교미 도중에 먹이를 낚아채기도 한다. 그렇지만 생식기가 부풀어 오르지 않은 시기에는 아주 대조적인 행동을 보인다. 암컷은 수컷이 먹이를 나누어 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숲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목격되었다. 일본 과학자들이 사탕수수로 보노보들을 탁 트인 장소로 유인했을 때 어린 암컷들은 먹이를 가진 수컷들 주위에 몰려들어 부풀어 오른 생식기를 내밀었다. 가끔 수컷은 암컷의 접근을 피하려고 하면서 도망친다. 그러나 어린 암컷들은 계속 생식기를 들이대며 결국 교미에 성공하고 그러고 나면 반드시 먹이를 나눠 받는다. 어린 암컷들은 섹스의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암컷들은 수컷들을 강요해 그 거래에 응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정도로 수컷이 어린 암컷에게 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먹이를 얻기 위해 섹스를 제공하는 행동은 침팬지에게서도 볼 수 있다. 영장류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로버트 여키스는 그가 부부관계라 이름 붙인 것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수컷과 암컷 사이에 땅콩을 하나 떨어뜨린 다음 생식기가 부풀어 오른 암컷의 특권이 그런 물물 교환 도구가 없는 암컷보다 큰지 살펴보았다. 생식기가 부풀어 오른 암컷은 거의 항상 먹이를 손에 넣었다. 야생에서는 사냥이 끝나고 나면 생식기가 부풀어 오른 암컷과 고기를 나누는 과정이 뒤따르곤 한다. 실제로 그러한 암컷들이 주위에 있으면 수컷은 짝짓기 기회를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사냥을 한다. 서열이 낮은 수컷이 콜로부스 가로 열고 긴 꼬리 원숭이과의 아프리카산 원숭이 가로 닫고를 잡기라도 하면 즉각 암컷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된다. 서열이 높은 수컷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암컷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 그 수컷에게 짝짓기 기회를 제공하며 유혹한다. 보노보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거래는 이와 아주 다르다. 이러한 짝짓기 기회를 추구하는 것은 수컷이 아니라 암컷 보노보이며 모든 암컷이 아니라 어린 암컷만 그런다. 섹스로 거래할 필요가 없는 어른 암컷의 높은 지위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어른 수컷이 마지못해 어린 암컷의 요구에 응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젊고 매력적인 암컷을 좋아하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진화학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선호도하고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남성이 더 젊은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든 남성은 젊고 부드러운 피부에 가슴이 큰 가임 여성을 추구하며 모든 여성은 돈만 밝혀 큰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는 남성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진에 대한 반응과 설문조사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나온다. 하지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선택,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후손을 낳는 선택뿐이다. 진화심리학자들은 배우자를 찾을 때 남성은 정확한 신체적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신데렐라의 발에 맞는 신발의 치수는 엉덩이 크기의 70%에 해당하는 허리와 같다. 허리 대 엉덩이 비율로 알려진 이 70%라는 수치는 남성의 유전자 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생각은 남성의 취향이 불변이라고 가정하지만 우리 종의 장점은 적응성에 있다. 나는 남성의 성적 취향이 균일하다는 가설을 전체 나라의 색깔이 같은 한 종류의 다시 나는 남성의 성적 취향이 균일하다는 가설을 전체 나라의 색깔이 같은 한 종류의 차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옛 공산주의자의 주장만큼이나 신뢰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제 눈의 안경이다. 오늘날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이전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위대한 화가 루벤스가 트위기 가로 열고 영국의 패션 모델로 1960년대에 미니스커트 붐을 일으켰다. 가로 닫고 트위기 같은 여자를 절대로 그리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 플레이보이의 표지 모델과 미스 아메리카를 분석한 결과는 WHR이 돌에 새겨져 있다는 주장을 무색해하는 것이었다. 현대 미의 아이콘들은 WHR이 50에서 80까지 아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WHR은 허리대 엉덩이 비율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선호하는 WHR이 그토록 극적으로 변했다면 훨씬 긴 시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종의 경우 남성이 더 젊은 여성 배우자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일리가 있다. 젊은 여성일수록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 시대를 불문하고 여성이 젊어 보이려고 보톡스 시술, 가슴 성형, 안면 교정, 머리카락 염색 등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편향된 선호도가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보노보와 침팬지는 완전히 성숙한 짝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 만약 여러 암컷이 동시에 생식기를 부풀린다면 수컷 침팬지는 언제나 나이가 많은 쪽을 선택한다. 침팬지는 충분히 짝짓기를 하고 임신이 가능한 상대일지라도 젊은 암컷을 완전히 무시한다. 보노보의 경우 역시 어린 암컷은 짝짓기를 해달라고 구걸해야 하는 반면 나이든 암컷은 수컷이 다가오길 느긋하게 기다린다. 수컷 유인원은 이처럼 나이 차별을 반대로 한다. 아마도 이들은 건강한 새끼를 한두 번 낳아본 상대를 선호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들 세계에서 이러한 전략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어떤 동물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한계가 있다. 즉 유성생식의 이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근친교배를 피해야 한다.
유인원에게 자연이 마련해준 해결책은 암컷이 다른 무리로 이주하는 것이다. 어린 암컷은 혈연 관계가 있는 모든 수컷이 속한 무리를 떠난다. 유인원이나 다른 어떤 동물도 근친교배의 해로운 결과를 알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주 습성은 의식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자연 선택의 산물로 보인다. 진화의 역사를 통해 이주를 한 암컷이 그렇지 않은 암컷보다 더 건강한 후손을 낳았을 것이다. 참 신기한 일이네요. 네. 암컷 보노보는 살던 집단에서 쫓겨나거나 이웃 집단의 수컷에게 납치되지도 않는다. 그냥 방랑자가 되어 점차 주변 지역으로 벗어나면서 어미와의 관계를 단절한다. 그러고는 성에 대해 무관심하게 변하는데 보노보로서는 기묘한 상태이다. 이러한 식으로 같은 무리에 속하는 수컷과 짝짓기를 피한다. 무리를 떠나는 시기는 7살 무렵으로 생식기가 처음으로 부풀어 오를 때이다. 이것을 여건 삼아 주변의 여러 무리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갑자기 성적으로 활짝 꽃을 피우게 된다. 나이가 많은 암컷들과 지지 러빙을 하고 낯선 숲에서 처음 보는 수컷과 교미를 한다. 이제 생식기가 정기적으로 거의 항상 부풀어 오르고 한 번의 주기가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커져 가다가 10살 무렵에 가장 커진다. 새끼는 10서너 살 무렵에 처음 낳게 된다. 수컷의 경우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 따분한 과학 용어를 사용해 표현한다면 후손에 대한 양성의 투자는 비대칭적이다. 수컷은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정액 중 한 방울만 투자한다. 반면에 암컷은 난자를 하나 통째로 내놓고 일단 수정이 되면 8개월 동안 상당량의 영양분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가 근친교배로 인해 병약하거나 기형인 새끼로 나타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컷은 잃을 게 거의 없다. 수컷이 누이들과 그 밖의 혈연관계에 있는 암컷들은 모두 떠났기 때문에 근친교배의 위험은 거의 없다. 오직 어미하고만 그럴 위험이 있지만 보노보 사회에서도 어미와 자식 간의 짝짓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새끼가 2살 미만의 어린 나이일 때는 어미가 가끔 성적인 동작으로 새끼에게 몸을 비비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행동을 멈춘다. 어미와 관계를 할 수 없는 어린 수컷은 다른 암컷과 짝짓기를 시도하게 된다. 생식기가 부풀어 오른 암컷들은 다리를 벌리고 페니스를 튀기면서 애원하는 이들 어린 돈 후환의 욕구를 종종 받아들여 준다. 그러나 어린 수컷이 사춘기에 이르면 어른 수컷들은 이들을 경쟁자로 바라보고 먹이를 찾아 나서는 무리에서 가장자리로 쫓아낸다. 몇 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들은 비로소 무리 중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게 된다. 그때쯤이면 나이 많은 누이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없고 수컷들은 혈연관계가 없는 암컷하고만 교미를 하게 된다. 참 이게 자연의 참 신비네요. 이런 생물학적인 금기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죠. 다 생물학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금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도발적인 유호, 조류와 어류에도 큰 흥미를 느껴온 나는 사무실과 실험실에도 큰 수조를 두고 가끔 학생들에게 관리를 맡긴다. 학생들은 영장류에 관해 배우기 위해 찾아왔는데 나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던져준다. 그것도 교육의 일부이다. 심리학이나 인류학처럼 인간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힌 학문을 해온 그들은 진화의 사닥다리에서 바닥에 위치한 미끈미끈한 동물에게 흥미로울 게 뭐 있느냐며 가소롭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물고기에게 배울 게 많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물고기 무리에서도 생식 욕구는 존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내 집의 한쪽 벽에 설치된 거대한 열대어 수조에 들어있는 한 자그마한 물고기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크고 작은 많은 물고기 틈에 함께 살고 있는 크리벤시스 암수 한 쌍이 구애 행동을 시작했다. 크리벤시스는 암수 한 쌍을 지어 사는 시크리드과 물고기 가로 열고 아프리카 남아시아 원산의 열대어 가로 닫고 인데 시크리드과는 부모가 새끼를 돌본다. 암컷의 배는 익은 체리처럼 자줏빛으로 변했고 둘 다 꼬리와 등 지느러미에 밝은 주황색 술이 발달했다. 암수 두 물고기는 하루 종일 몸을 떨며 춤을 추었고 다른 크리벤시스가 다가오면 함께 쫓아버렸다. 늘 그렇듯이 수컷은 수컷을 쫓고 암컷은 암컷을 쫓았다. 두 물고기는 식물이 많이 자란 수조 한쪽 구석을 확보했다. 암컷의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계속해서 유심히 관찰하지는 않았다. 수많은 물고기가 우글대는 수조에서 알을 낳는 물고기는 대개 주변에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들에게 알이나 치어를 잃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날 수컷이 치어를 지키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나는 암컷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자신의 영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수컷이 암컷을 쫓아버렸는지도 모른다. 시크리드과에서는 수컷이 새끼를 돌보는 일이 흔한데 몸 길이 6-6배에 몸무게가 수백 배나 되는 여러 물고기들에 맞선 이 수컷은 그야말로 골리앗 앞에선 다윗 같았다. 수컷은 다가온 물고기를 귀찮게 괴롭히거나 머리로 치받는 행동으로 체구의 불리함을 극복했다. 진입자를 물리친 수컷은 덩어리를 이루어 헤엄치고 있는 치어들에게 돌아와 바다 가까운 곳에서 모든 새끼들이 바로 자기 밑에 밀집해 모여 있도록 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끼들은 점점 모험심이 커져 한데 뭉쳐 몰고 다니기가 점차 힘들어졌다. 다른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이 먹이 덩어리를 향해 돌진하곤 하는데 수컷은 과로로 기진맥진해 갔다. 그동안에 수컷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다. 이렇게 4주 동안 용감무쌍한 활약을 펼친 뒤에 수컷은 죽어갔다. 밝은 빛깔을 자랑하며 건강하게 헤엄쳐 다니던 물고기가 마침내 창백한 빛깔의 시체가 되어 물 위로 떠올랐을 때 나는 그것을 수조에서 건져냈다. 그렇지만 새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튼튼하게 자랐고 결국 새로운 크리벤시스가 25마리가량 생겼다. 나는 그들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비록 수컷의 삶은 일찍 끝났지만 큰 성공을 거둔 셈이다. 자기 종을 크게 불렸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후손을 생산하는 것은 그 어떤 노력과 희생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후손은 수컷이 보인 것과 같은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성향을 물려받을 테고 그 결과 성공적인 번식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자연 선택은 위험을 피하고 쉽게 살아가는 생물을 속아낸다. 그러한 개체는 후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많이 퍼뜨릴 수 없다. 내 수조에서 죽어간 수컷 크리벤시스는 전통에 따라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한 영웅적인 조상들로부터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게 분명하다. 내가 물고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하는 일이나 보노보가 자기 집단에서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모든 동물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가족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 아이를 전혀 낳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 진화에서 생식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더라면 세계 인구는 결코 60억 명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특성은 그것을 유전자로 물려준 조상들에게서 유래했다. 우리의 진화 그림이 물고기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생식 방법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뿐이다. 우리는 무리를 지어 살고 여러 해 동안 아기에게 적과 음식을 먹여 보살피고 가르치며 자식을 위해 지위와 특권을 마련해 주려고 하고 전쟁을 하고 근친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고 재산을 물려준다. 생식기를 넘어서 살아남는 것이 물고기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폐경기 같은 기묘한 현상을 자연이 마련한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나이든 여성이 자기 자식을 돌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물고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른 영장류 사회보다 조금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기 위해 뇌의 능력도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가장 깊은 바탕에는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퍼뜨리려는 본능이 숨어 있다. 자연의 거대한 구도는 인간과 보노보의 행동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둘 다 서로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목적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준다. 보노보는 영아 살해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암컷이 지배하는 자유로운 성문화를 만들어 진짜 아비가 누구인지 알기 힘든 사회를 구축했다. 이러한 사회를 묘사할 때 난잡하다거나 자유롭다거나 쾌락주의적이라는 등의 우리 성생활을 묘사하기 위해 만든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들 유인원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거나 유례없는 성해방을 이룬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실은 그 어느 쪽도 아니다. 보노보는 단지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생존과 생식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보일 뿐이다. 우리 종의 진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진부 확인 가능성을 오히려 높임으로써 자식의 양육에 남성이 더 많이 관여하게 하는 길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섹스를 핵가족 내에 제한시키게 되었다. 고안의 크기가 작은 것은 배우자에 대한 충실 또는 커지고 자유는 축소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한 생식 체계 내에서 자유롭게 짝을 바꾸는 일은 용납될 수 없었다. 이처럼 섹슈얼리티를 제한하는데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특정한 문화나 종교에서는 여성의 성기 일부를 제거하는 관습이나 섹스를 죄악으로 여기는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다. 서구 역사에서는 상당한 세월 동안 금욕을 하는 수사나 수처녀인 수녀가 가장 순수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유욕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었다. 물과 마른 빵으로 근근히 연명하던 은자들의 꿈에 진수성찬보다는 늘 요염한 여자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아주 인상적이다. 생식기가 부풀어 오른 암컷을 볼 때마다 내 침팬지들이 하는 행동에서 알 수 있듯이 수컷에게는 항상 섹스가 우선이다. 아침이 되면 어서 건물 밖으로 달려나가 쾌락을 즐기고 싶은 수컷 침팬지들은 평소에 좋아하던 과일을 흔들어 보여도 무시한다.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수컷은 그 목적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섹스에 대한 수컷의 과도한 집착은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점을 제외하면 우리는 가까운 친척들과 아주 다르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섹스를 몰아내 오직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도록 오두막과 침실로 쫓아보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제약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라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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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나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따르는 이상처럼 자리 잡았다. 우리가 건설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회는 보노보나 침팬지의 생활 방식과는 양립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생물학자들이 협력 양육이라 부르는 것을 위해 세워져 있는데 다수의 개인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을 하는 사회를 말한다. 여성들이 어린아이를 함께 돌보는 것 외에도 남성들은 사냥과 집단 방어처럼 전체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공동체는 들소대를 낭떠러지 너머로 온다거나 거대한 그물을 끌어당기는 일처럼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모든 남성에게 생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에서 비롯된다. 모든 남성은 그러한 협력을 통해 얻은 결과물에서 각자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각자 전리품을 가져다 줄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남성들 사이에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며칠 혹은 몇 주일이나 가족을 떠나야 할 때도 있다. 그동안에 자기 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남성들은 전쟁이나 사냥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성의 경쟁자들 사이에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딜레마는 핵가족 제도로 단번에 해결되었다. 이 제도는 거의 모든 남성에게 생식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럼으로써 공동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따라서 인간의 암수쌍은 우리 종에게서만 볼 수 있는 유례없는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낸 열쇠라고 볼 수 있다.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관습은 남성 간의 협력을 다른 영장류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는 것에서부터 군대와 정부와 다국적 기업을 조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영역과 성적 영역을 분리시킬 수 있지만 우리 종의 진화에서 이 둘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 보노보가 우리에게 특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두 영역을 분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보노보 사회에서는 사회적 영역과 성적 영역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뒤섞여 있다. 이들의 자유로움이 부러울 수도 있으나 우리가 성공한 배경에는 보노보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성적 표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길을 택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에 이 장의 3장의 주제가 잘 정리되었네요. 이 장의 중요한 내용이라 읽어보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경쟁자들 사이에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딜레마는 핵가족 제도로 단번에 해결되었다. 이 제도는 거의 모든 남성에게 생식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럼으로써 공동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따라서 인간의 암수쌍은 우리 종에서만 볼 수 있는 유례없는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낸 열쇠라고 볼 수 있다.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관습은 남성 간의 협력을 다른 영장류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자, 오늘 내 안의 유인원 꽤 많이 읽었습니다.
나왔어요. 3장을 오늘 통째로 다 읽은 것 같은데. 예.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좀 쉬었다가 기독교 성서의 이해를 마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다행히도 약기운에 취하지 않고 열심히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꽤 진도를 나갔습니다. 네, 이거 좀 쉬었다가 기독교 성서의 이해, 저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성서의 이해는. 자,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